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정철의 관동별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그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해놨으니까 그 링크를 따라가셔서 교재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관동별곡. 네. 작품 해제 들어갑니다. 네. 갈래는 가사죠. 양반가사, 네. 기행가사, 기행문적 요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정격가사. 이 정격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조선 전기가사인데 대체로 이제 3, 4조의 운율을 보이면서, 물론 사음보죠. 네. 운율을 보이면서 이제 그 유교윤리 중심으로 해서 그 노래가 되든 지어진 작품입니다. 문체는 물론 가사체, 그리고 운문체, 당연합니다. 그리고 화려체. 여기서 화려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조체와 반대되는 말인데, 화려체는 이제 다양한 수사법이 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율조 나오죠? 3, 4조, 사음보. 총 295구나 되는 굉장히 긴 작품이에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 서사와 본사 1, 그러니까 이제 그 크게 기행을 하는, 기행이니까 뭐 기이한 행동이 아니라 여행을 다닌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여행을 금강산 부분하고 관동팔경, 다시 말해서 동해안 부분을 다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본사 1은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 그 노래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와 본사 1 부분이죠. 네. 표현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꾸의 묘를 살리며 감탄사와 생략법 등의 기교를 사용해서 문장이 뛰어나다. 그래요. 화려하고 다양한 수사법 사용됐고요. 섬세하면서도 명쾌하고 활달하고 낭만적이어서 호탕한 기상이 잘 나타난다.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네. 표기는 창작 당시의 것은 아니고 이선본 간행 당시인 숙종 때 표기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는 어느 특정한 구절에다 밑줄 그어놓고 이 단어가 창작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었을까, 그런 것도 물어보곤 했었어요. 네. 시험 문제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으로 공부하지 않고 문법도 같이 공부한 거야. 고전 문법까지. 골치 아팠죠. 지금은 이제 문학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상, 다양한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유교적 충의사상이고요. 그 충의사상도 조금 자세하게 보면 연군,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 그래요. 그 다음에 무국, 나라를 근심하는 것, 그 다음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교적인 신선사상도 나타납니다. 네, 취한 신선, 뭐 신선과의 인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신선선자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 다 도교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근차근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대는 선조 13년, 그래요. 작자 45살 때. 영향, 네, 안축이라는 양반이 지은 경기체가 관동별곡에서 그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 송순이라는 양반이 지은 면항정가에서 표현적인 그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백광홍이라는 양반의 관서별곡에서 이제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요. 네. 그렇게 됐죠. 굉장히 여러 작품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 주제, 관동지방의 절경유람과 연군 애민의 정, 이랬습니다. 네. 출전은 뭐 송강가사, 이선본, 네, 됐고요. 죽은 뒤에 거의 한 100년 뒤에 그 간행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 정철, 뭐 뒤에 작자 나오죠.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 바로 들어갑시다. 사실 해제만 읽는데도 바로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서사 들어가겠습니다. 관찰사 부임과 관내 순력했습니다. 그래요. 그 고향에 잠시 내려가가지고 벼슬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그 임금이 당신 강원도 관찰사 좀 해보실냐우 해가지고서는 임명을 떡 시켜주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이제 바로 튀어 들어갑니다. 네. 강원도로. 네. 그리고 강원도로 갔으면 행정이나 잘 볼 것이지, 거기서 갑자기
영내 순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놀러 다니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그 서사도 이제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관찰사로 임명받은 감격과 그 다음 부임하게 되는 강원도로 가는 여정을 갖다가 이제 그리게 되죠. 봅시다. 여정은 뭐 창평서부터 시작해서, 예, 전라남도 창평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 땅에 있다가 한양으로 올라왔다가 양주 거쳐 여주 거쳐 원주로 가는 그런 여정이죠. 생략과 비약이 많다. 왜냐? 고향 땅에서 막말로 방바닥에 해골만 굴리고 있다가 임금이 명령을 내리잖아. 강원도 관찰사 도지사.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바로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감격과 흥분에 따라서, 예,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죠. 특히 창평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순간이동 5%랍니다. 네, 봅시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 그 구절 바로 밑에 뭔가 사상 나오잖아요. 거기다 적어봅시다. 자연 친화 사상,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연 친화 사상. 네, 자연 친화. 일단 그렇게 적어보시고, 그 다음 강호라고 하는 거, 강과 호수죠. 네, 그래요. 대유법적으로 해가지고 자연을 지칭하는 거예요. 은둔지 창평을 의미하는 거죠. 수사법 옆에다가 빈칸에 대유 적어주시고요.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해서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강과 호수가 자연을 대표해가지고 비유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강호의 병이 깊어서, 이 병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제가 거기다가 해설지에다가 말이죠, 교재에다가 일부러 굵은 글씨로 밑줄까지 그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예전부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연하고질. 그 연자가 이제 안개 연자고요. 하자는 노을 하자예요. 고질은 이제 고치기 어려운 병, 고질병 그러잖아. 그래서 연하, 즉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고질병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천석고왕 할 때, 천석고왕은 또 뭐냐? 천자는 샘천자예요. 샘표간장 할 때 나오는 그 샘자, 네, 샘천자. 네. 그 다음에 석은 돌석자고요, 당연히. 그리고 고황은 사람의 급소, 여기 가슴하고 배하고 사이에 있는 명치 있잖아요, 명치. 그 고황은 명치를 지칭하는 건데, 이 명치 끝에 병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어쨌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그 다음 자연귀의 라는 것도 거의 비슷한 뜻이고요.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을 의지하며 벗하며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강호의 병이 깊어서 내가 중림에 누워 있었는데, 여기서 중림은 직역하면 대나무 숲이지만 역시 자연을 뜻하는 거, 자기 고향 창평 은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시 수사법은 대유법입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느닷없이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셨네. 자, 방면, 이게 이제 관찰사의 임무, 방면지임의 준말이라고 해요. 네. 물론 맡긴 주체는 임금, 선조가 되겠죠. 관동 800리의 방면지임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자, 성은에다가 네모를 땅 쳐주실까요? 서사 부분의 핵심어입니다. 성은 임금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가디록, 가디록은 갈수록 하는 말이고, 만극하다, 끝이 없다, 이런 말인데요. 자, 거기에 첫 번째 사상, 임금과 관련된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충의 사상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충의 사상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냐? 자, 여기서 좀 첫 부분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뭐냐? 아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병이 든 지경이라며. 그럼 임금이 부른다고 해서 바로 튀어가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럼 모순이잖아. 근데 지금 튀어가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자연 친화사상과 모순되는 구절이다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자연 친화사상은 그냥 허울 좋은 이름뿐이야.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 자연을 사랑하긴 하는데 임금님이 부르니까 난 빨리 갈게, 이런 소리거든요. 자, 갑시다. 어쨌든 동그라미 2번에다 뭐라고 적는다? 자연 친화사상과 모순, 요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창평 땅에서 바로 한양으로 워프를 합니다. 휘웅.
연추문. 이 연추문이 이제 경복궁 서쪽문이에요. 동쪽에는 이제 건춘문이 있고요. 예. 서쪽에는 연추문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광화문이 있죠. 네. 북쪽에는 이제 신무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는 이런 문까지 동서남북 다 외워서 쓰게 만들었었어. 아우, 왜 그랬는지 몰라. 그거 안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지?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연추문. 경복궁 서쪽에 관원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네. 들이달아서 경해남문 바라보며, 그러면 출근하고 바로 경해남문 바라보며 그 사이에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고서는 임명장 받고 어쩌고저쩌고 행사하는 세레모니, 이거 다 생략된 거야. 사실은 중요한 거는 금강산 부분하고, 그렇지, 관동팔경 동해안 부분이거든.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을 다 빼버리면 나중에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생략을 해버린다 봐요. 네. 그래요. 그 다음 들이달아서 경회 남문을 바라보며, 경회가 이제 경회루를 말하는 거지. 경회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옥절, 이거는 거기 설명에도 있지만 관찰사를 상징한 옥으로 된 심표인데, 그게 발이 달려가지고 지가 그냥 홀라 걸어가나? 그건 아니죠. 그거를 들고서는 인도에 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앞에서 물러거라 관찰사 행차시다 어쩌고저쩌고 이래가면서 말이죠. 예. 그 옥절이 내 앞에 서 있구나. 그 다음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야, 벌써 평구역 하면은 지금이 어디냐면요, 남양주, 그러니까 구리 지나서 남양주 쪽으로 가다가 이제 그 북한강 남한강 쪽에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도농삼거리라고 하는데 그쯤 되는 거야 지금. 네, 거기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어디냐면 와부 그쵸? 그쪽으로 해가지고 꺾어서 내려가가지고 이천 쪽으로 가는 거라, 이제 중앙선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 매요? 치악이 여기로구나. 자, 치악산, 원주에 있는 산이죠. 네. 여주 이천 거쳐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어디로 왔어요? 그 원주로 왔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춘천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원주였단 말이죠. 그 다음 치악산이 바로 이제 원주에 있는 산입니다. 치악이 바로 여기로구나 해서 원주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 원주에 도착해서 잠시 업무 보다가 이제 관내 한번 순시를 해볼까 하고서는 관내 순력을 떠나는 길입니다. 관내 순력 들어갑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 일어났죠. 여정 원주에서 춘천 거쳐 철원 거쳐 회양으로 갑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해보면 제가 그래요. 한반도가 이제 경기도 쪽 이렇게 있고 태안반도 있고 쭉 내려서 목포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가 만들어져 있다면, 애초에 전남 창평은 여기란 말이야. 한양은 이쯤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생략돼서 날라왔고, 그 다음 임명장 받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내려와서 여주 이천 거쳐가지고 지금 원주쯤 내려왔단 말이죠. 여기가 원주. 네. 여긴 당연히 한양, 여기는 이제 창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주에서 금강산으로 올라갈 때 말이죠. 아, 금강산은 이제 위쪽으로 있지. 네. 근데 가는데 금강산으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가느냐면 원주에서 일단 춘천으로 먼저 갑니다. 춘천이 나오는 근거는 이제 소양강이 나온다는 말이죠. 소양강이 바로 이제 춘천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철원 쪽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회양 쪽으로 가요. 여기가 이제 철원, 춘천, 회양, 바로 회양이 금강산 북쪽 지역이거든. 그래, 지리가 이렇게 됩니다. 네, 가봅시다. 어디?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튼단 말인고? 소양강 계속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북한강이랑 합류를 해. 북한강은 또 계속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 남한강과 합류가 돼가지고 어디서? 두물머리. 바로 정약용 선생 생가가 있는 곳이죠. 두물머리. 옛날에는 양술이라고 했는데, 그래, 두물머리 삽쳐가지고 한양으로 흐르잖아. 한양에 누가 사는데? 임금님이 계시잖아. 네, 바로 소양강쯤 가가지고, 야, 이 강물이 결국에는 임금님 계신 한양 땅으로 간다는 거지? 아, 임금님 뵙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거기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 얻은단 말고 했을 때 정석.
밑에 빈칸 정서 연군지정 적어주세요. 연군지정은 무슨 말이냐?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연군지정. 네. 그 다음 결국 임금님이 계신 한양 땅으로 흘러가는데 그 한양 땅에 지금 떠나왔단 말이죠. 그죠? 한양 땅에서 그래가지고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고신 거국에 자 고신 원래 이 고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울 꽃자거든. 이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가 쓰는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임금님 곁을 떠나왔다고 해가지고 고신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거국에 나라를 떠난 것도 아니잖아. 갈 것자 나라국자. 그치? 한양 땅을 떠난 거지. 근데 거국이라고 써놨어요. 백발도 하도 알씨야. 자,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여기서는 말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냐? 이건 거의 황제병에 가까운데 자기가 임금님 곁을 떠났으니 임금님을 누가 보필할꼬 제대로. 황제병이죠. 자기 아니면 사람 없다는 뜻도 그치?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한양 땅을 떠나왔으니 늙었다 이거지. 아니 45살인데 무슨 늙어. 아니 그 얘기가 있어. 자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양 땅을 밟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갖다 두 가지 생각을 갖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그래요. 내가 임금님 곁을 떠났으니 임금님 제대로 누가 보필할꼬 해가지고 나라 근심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정서에다가는 우국지정 이렇게 적어보세요. 우국지정이라는 말은요.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야.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그래도 적어드립니다. 나라를 근심하는 걱정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네,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 참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양 땅을 밟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서가 있다는 건데 아니 45살이에요? 지금은 한 세대가 30년 정도 잡아주지만 그 당시에는 15년 정도였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15, 16이면 결혼들을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애를 낳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그 애가 다시 15, 16이면 어떻게 돼? 또 애를 또 낳잖아, 결혼해가지고. 그럼 애초에 아빠는 얼마가 돼? 아빠 엄마는 30대 초반이라고. 30대 초반에 손주를 버는 거야 벌써. 족보상으로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할머니가 되고 45살에 세상에. 응. 아니 30살 초반에. 그럼 거기서 다시 15년 더 해봐. 45살 넘어가면 증조자가 붙습니다. 증조.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생태학적으로 45살이면 한창 때인데 거기다 양반이잖아. 잘 먹고 잘 사는. 그쵸? 예. 물론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창 때인데 언어적으로는 많이 늙은 거죠. 증조자가 붙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늙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예, 갑니다.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그 다음 동주. 이 동주가 이제 철원의 옛 동네 이름입니다.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철원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주밤 겨우겨우 새와서 북관정에 올라하니 여기서의 정서는 객수.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객수. 여행지에서 여행객이 느끼는 우수, 센치멘탈리즘 뭐 이런 겁니다.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뭐랄까 센치해지는 거. 그죠? 우수, 근심. 옛날 생각도 나고 서글퍼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죠? 즐겁기도 하겠지 물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이제 동주밤에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겨우 새왔다 이거죠. 잠자리를 많이 가리나 봐요. 어쨌든 간에 관정이라는 곳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자, 여기서 삼각산이라고 하는 산은요, 그 왜 가끔가다 그 뉴스 장면에서 보이는 청와대 보면 그 뒤쪽에 뾰족뾰족, 그쵸? 예. 봉우리 3개 산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삼각산이에요. 삼각형으로 생겨서 삼각산이 아니고 위에서 보면 뿔 3개가 솟아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봉우리 3개, 북악산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요.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 같구나. 이 사람은 어디 가든 뭐든지
다 임금에게 연관을 시켜 관련을 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다 연군지정 어쩌고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정서 연군지정. 그리고 삼각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당연히 임금을 상징하겠지요. 네, 그래서 삼각산 제일봉 임금 상징해놓고, 웬만하면 보일 것 같구나, 저 밑에 임금님이 계시겠지라고 하면서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철원에 갔다고 그랬죠? 예, 철원은 옛 후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후고구려의 왕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신돈. 그치? 바로 그 사람. 아, 신돈이 아니지. 궁예. 죄송합니다. 궁예. 네. 신돈은 한참 뒤지. 고려 말이니까. 네. 자, 넘어갑시다. 궁왕 대궐터에 오작이 지지개니. 자, 궁왕. 후고구려 태봉국을 세웠던 궁예왕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 궁예왕이 지었던 궁전, 네, 그 터에 왔단 말이야. 근데 그 터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당연하지. 자, 후고구려 망해가지고 고려가 생겼잖아. 그리고 고려도 망하고 이제 조선이고, 그리고 그 옛날 궁궐이 남아있겠습니까? 싸그리 재활용되는 거지. 그래요. 대궐터에는 까마귀와 까치만 지적이니, 천고의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천고 역사의 흥망을 안 한다 뭘 안 한다, 아느냐 모르느냐 이래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구절 묶었어요. 궁왕 대궐터에서부터 아느냐 모르느냐까지 묶어가지고서는 따로 뽑았죠. 정서. 무슨 정서일까? 역사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무상 적어주시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정서가 많아요. 그쵸? 역사무상. 여기서 무상하다는 거 다 변해버려가지고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찾다가 안 보이면 허무하잖아. 그쵸? 그 허무감과 관련된 게 무상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회양 왔습니다. 회양. 네, 회양은 금강산 바로 북쪽 동네. 회양의 이름이 마침, 마초화가 마침이란 뜻이죠. 마침 똑같구나. 무슨 말인데? 바로 중국에도 한자까지 똑같은 회양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동네와 이름이 똑같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섞어놔요. 뭐냐면 그 중국 땅에 회양 땅을 다스리던 관리 중에 유명한 관리가 있어. 급장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한나라 때 무제의 신하였는데, 한나라 전체를 갖다가 관장하던 신하였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좌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 회양 땅으로 온 거예요. 큰 나라를 운영하던 양반인데 조그만 시골 동네 그 관리 못하겠어.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은 누워서 그 동네를 갖다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성품이 또 훌륭한 사람이라 그 좌천돼 가지고서는 보통 시골로 쫓겨나게 되면 세상 불만이나 터뜨리고, 그죠? 예, 대충 일하고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고 너무 열심히 잘 다스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명망이 높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야, 그만한 사람 없다. 그 사람은 그래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누워서도 잘 다스렸다 해가지고 와치회양이라고 하는, 네, 그 고사성어까지도 만들어 놓은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그 중국의 회양 땅을 잘 다스려서 이름이 높았던 그 급장류라는 사람. 자, 나도 급장류처럼 잘 다스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갖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땅, 회양 땅도 바로 내 구역이다 이거죠. 강원도. 나도 급장류처럼 잘 다스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철이 지금 당도한 곳이 바로 조선 강원도 땅. 나도 급장류처럼 이곳 회양을 잘 다스려 보겠다. 그러면 급장류 풍채를 고쳐하니 볼 게이고 다시 안 볼 것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거기에 담겨있는 정서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급장류 풍채를 고쳐하니 볼 게이고 하는 그 바로 밑에는 이렇게 쓰면 되죠. 뭐냐면 선정, 어진 정치, 좋은 정치의 포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선정의 포부. 네. 급장류 풍채를 고쳐하니 볼 게이고 하는 부분에
선정의 포부 적어주시고 여기까지가 일단 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산 유람 들어가겠습니다. 금강산 안에서도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닙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관동 팔경 부분에서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만 금강산 쪽에서도 많은 곳을 돌아다녀요. 거기 보면 여정 정리해놨죠? 만폭동, 금강대, 진월대, 계신대, 화룡소, 불정대.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뭐냐면 중심 제재들이에요.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학생 때는 고3 때, 그 다음에 학력고사 때, 저는 수능 세대는 아니니까 학력고사 때, 이때 막 이 여정 순서대로 막 뒤섞어 놓고 제대로 순서를 바로잡은 것은 해가지고 라, 가, 마, 다, 리,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순서 잡는 문제들도 학력고사에 막 나오고 그랬었어. 그 순서를 왜 외웠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여정 순서 외우는 공식까지 막 만들어서 가르쳐주곤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건 안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만폭동. 폭포가 10,000개나 있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실제로 10,000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만폭동이에요. 만폭동에다가 일단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1번 해가지고 만폭동 폭포의 장관 나오잖아. 만폭동에 네모 아니다. 본문에 가가지고 네모 칩시다 우리. 네. 자, 그거 빼고 죄송합니다. 만폭동 폭포의 장관. 그래요. 폭포가 많으니까 중심 제재도 폭포예요. 자, 갑니다. 아참, 미리 약속 하나 하고 갑시다. 뭐냐면 제가 지문 읽어나가다가 말이죠, 네모를 치라고 하는 구분이 있을 거고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세모를 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네모 치는 부분은 여정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여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는 것은 중심 제재. 그렇게 하나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뭐냐? 비유어야. 보조관념. 그 중심 제재의 보조관념이죠. 이걸 왜 동그라미 치고 세모를 치냐면 가끔 가다가 말입니다. 중심 제재를 명백하게 밝혀놓지 않은 상태에서 비유어만 슬쩍 제시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지. 그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제 지금 뭡니까? 그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자, 나가봅시다. 진행해봅시다. 영중이 무사하고 자기 강원도 가명 아니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시절은 꽃피는 춘3월 놀러가기 좋은 때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금강산 유람에 대한 근거 사실 변명이죠. 자기 선정을 또 과시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강원도 영내를 너무 잘 다스려서 아무 일 없이 무사하고 황제병이 되니까 시절은 꽃피는 춘3월이다. 그러니까 뭐 해보자. 놀러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회양까지 가가지고서는 그쵸? 금강산 안 들러볼 수가 없잖아. 바로 밑에가 금강산인데. 그치? 네. 거기다가 또 화천이라고 그랬어. 화천. 꽃잎 떠내려오는 시냇물이야. 도잠, 도연명이 도화원기를 지으면서 그 안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 어부가 그 선비들의 이상향 무릉도원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게 됐어? 바로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 꽃잎을 보고 찾아 올라갔단 말이야. 이상하다. 저 위에 복숭아 나무가 없을 텐데. 그런데 찾아 올라가 보니까 동굴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꽃잎이 떠내려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동굴 쑥 들어보니까 갑자기 딴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물어봤어.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했더니만 자기네들은 진시황 때 전쟁을 피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인데 피난 온 사람들인데 여기가 살기 좋아가지고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지금 전쟁이 끝났어? 뭐 어쩌고 하면서 물어보더란 얘기지.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지금. 그래갖고서는 하여간에 나중에 어부가 동네로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저 위에 진짜 살기 좋은 동네가 있더라 하고서는 데리고 올라가 봤더니 그 사이에 없어졌더라. 뭐 이런 전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마침 회양 땅에서 금강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시냇물에 꽃잎이 떠내려오고 있는 거야.
야, 저기가 뭐구나. 무릉도원이구나.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사고 구조가 그래.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 좀 어울리지 않죠. 왜냐면 풍악산이라고 하는 것도 금강산의 또 다른 명칭인데 계절이 달라. 봄에는 금강산이라고 하고 여름에는 복례산, 쑥봉자를 써가지고 복례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단풍풍자를 써가지고 풍악산이란 말이야. 그리고 겨울에는 모든 거 이파리 다 떨어져가지고 뼈다귀만 남았다 해가지고 개골, 모두 개자에다가 뼈골자를 써가지고 개골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봄이잖아. 아까 춘삼월이라며. 근데 이제 금강을 쓰지 않고 풍악으로 썼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먹고 즐기는 거, 노는 거, 풍류 이거를 연상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장.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 돌길에 막대를 짚어서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만폭동에다 이제 네모 치세요. 만폭동 들어가니 그 다음 은같은 무지개에다 세모, 옷같은 용해초리, 용해초리에다가 또 세모. 왜요? 보조관념. 근데 보조관념인데 중심제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근데 만폭동이니까 당연히 뭐다? 폭포야. 폭포를 지금 이렇게 무지개에다 비유하고 용의 꼬리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렇군. 자, 그럼 밑에 그 은같은 무지개, 옷같은 용의 초리 바로 밑에다가 원관념 빈칸 만들어놨죠?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만폭동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만폭동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 네.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수사법. 그 구절에 사용된 수사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폭포는 무지개다, 폭포는 용해초리다. A는 B, 은유법이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은유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 그 앞에 보면 은같은, 옷같은 했으니까 또 뭐뭐같은 하니까 뭐가? 직유법이 쓰였죠. 그래서 은유법과 직유법이 쓰였고 또 하나 있어요. 앞뒤 문장 구조가 똑같아. 뭐뭐한 뭐뭐, 뭐뭐한 뭐뭐. 그지? 대꾸법. 그죠? 쓰기는 대구라고 쓰고 읽기는 대꾸로 읽습니다. 네. 대구법. 쓰기는 대구법으로 써놓고 읽기는 대꾸법이에요. 네. 대구법 그러지 마세요. 대꾸법입니다. 그 구자는요, 그 첫 음절로 들어가면 구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또는 단음절이면 그냥 무슨 구 이런 식으로 해서 쓰이는데 이게 둘째 음절로 들어가면 꾸로 돼요. 대꾸, 경꾸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섞어 돌면서 뿜는 소리가, 폭포가 뿜어대는 소리가 심리에 쫙 깔려시니, 자자시니 쫙 깔려시니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자, 우레에다가도 세모, 눈에다가도 세모. 그래서 이 폭포의 보조관념이 4개나 나오는 거야. 들을 째는 우레러니, 즉 들을 째는 소리로. 그래요.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해가지고 폭포의 우렁찬 소리와 아름다운 모습이자. 자, 거기도 이제 보시면 폭포의 원관념, 폭포의 우렁찬 소리와 아름다운 모습 정리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 수사법은요, 그래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폭포는 우레, 사실 폭포 소리는 우레, 폭포 모양새는 눈,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은유법이 됐고요. 또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 대꾸법도 또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심상이 있어. 이 심상 재밌는 겁니다. 무슨 심상? 바로 복합감각적 심상. 네. 공감각 아닙니다. 복합감각적 심상. 왜? 소리 청각이고 모습 시각이니까. 소리가 시각, 그러니까 청각이 시각으로 바뀌었거나 시각이 청각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시각은 시각대로, 청각은 청각대로 따로따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게 동시에 나타난 거야. 동시 패션으로. 그러면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복합감각.
공감각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거 앞에서 상춘곡 설명할 때 설명드렸어요. 네, 상춘곡. 그래요. 나무 밑에서 술 마시는 장면. 청향은 잔해지고, 그러니까 맑은 풀향기는 내 술잔에 녹아들고, 그걸로 들어가? 내 입으로 들어가잖아. 그쵸? 근데 청향이니까 후각적.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붉은 꽃잎, 내 옷으로 떨어진다. 그쵸?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바로 이제 시각적인 것도 나타나고. 그래서 후각과 시각이 동시에 쓰여가지고서 거기도 복합감각적 심상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상춘곡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또 나타났잖아요. 복합감각적 심상. 그죠? 네. 우레러니 하는 것은 청각적, 눈이로다 하는 것은 시각적. 됐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만복동, 그 다음에 금강대로 넘어갑니다. 금강대의 신선적 풍모 했습니다. 제재는 선학이에요. 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선들이 타고 다닌다는 학을 말하는 거예요. 금강대 맨 우층에, 자, 금강대 네모 쳐주시고, 맨 우층에 선학이 새끼를 치고 있었는데 선학에다가는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이제 처음 나왔는데 신선선자 또는 신선과 관련된 것, 요런 것들이 언급되면 전부 다 도교사상 또는 신선사상, 요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학 옆에 사상 빈칸에다가 도교사상 괄호 열고 한 번만 씁시다. 신선사상 적어주세요. 네. 금강대 맨 우층에 선학이 새끼를 치고 있었는데 춘풍 옥적성에 첫 잠을 띄었던지. 춘풍은 봄바람이고 옥적성은 직역을 하면 옥피리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원관념이 봄바람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원관념 봄바람 소리 써놨죠. 그래요. 산속에 뭐를? 봄바람 소리를 미화한 것. 그래, 빈칸에 동시에 봄바람 소리 한 번 더 적어주시고, 네, 그걸 미화한 겁니다. 그래서 춘풍이나 옥적성이나 같은 소리. 어쨌든 첫 잠을 깨었던지. 호의 현상이, 호의 현상 세모. 자, 여기는 그래도 중심제재 선학이 제시가 됐어요. 앞에 우리 만폭동에서는 폭포가 제시가 안 되고 보조관념만 4개가 등장을 했었잖아. 여기는 그래도 선학이라고 하는 중심제재가 제시가 됐네요. 이 호의 현상이 바로 이제 학의 비유어가 됩니다. 보조관념. 자, 호의 현상에다 세모. 이 호의 현상이 무슨 뜻이냐면 힐호자야, 화이트. 예. 그리고 의자는 저고리, 위저고리. 그 다음에 거무련자, 상자는 치마상자. 왜 학을 보면 머리통하고 몸뚱아리는 하얀데 끄트머리 날개죽지가 시꺼멓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바로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동물이다 해가지고 사람처럼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학들이 막 놀라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지. 새끼 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사람이 올라오니까 놀래갖고 말이죠. 네.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다음,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나난다. 자,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절들인데, 자, 그건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의미부터 따져봅시다. 그 밑에 설명 있잖아요. 송나라 때 시인 인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포라는 사람은 자연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자연과 결혼하고 자연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았다고. 매처학자라고 해서 매화나무를 아내 삼아 학을 자식 삼아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자연을 못하면서 말이죠. 그 주머니에다가 곡식을 넣고 다니면서 학이 보일 때마다 그냥 막 뿌려주고 먹이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 그냥 학들이 날아올라가지고 막 장관을 이루는 거야. 머리 위로 주변에 막 뛰어다니고 푸덕푸덕 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뭐야, 정철이 금강대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학들이 막 날아오잖아. 그 모양이 꼭 옛날 인포라는 사람을 학들이 반겨주던 상황과 똑같아 보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 과시 내지는 황제병 도지는 거죠. 그 밑에서 보면 설명 있죠. 그래요. 학들에게 너무 잘 대해주니까 학들이 인포만 보면 좋아했다. 지금 정철이 금강대 오르니까 학들이 놀라서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그 모양이 꼭 옛날 자기들을 아들 삼아 같이 살던 인포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 하다는 것. 그럼 거기서 서호 옛주인의 원관념은 바로 누구겠어요? 정철 자신이죠. 그래요. 그래서 서호 옛주인 옆에 원관념에다가
정철 자신 적어주시고, 원래 고사의 주인공은 송나라 인포라는 사람이었다. 선생님이 조금 아까 해설하면서 왜 마음에 안 드냐고 했냐면, 그 앞에서도 한번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면, 그 폭포 이야기 하기 전에, 그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어디냐면, 앞에서 그 폭포 이야기 하기 전에, 그 금강산 처음 찾아 들어갈 때 급장육 풍채를 고쳐하니 볼게 이고, 또 지금은 서워 옛 주인을 반겨서 넘너난다, 이런 구절들 말이야. 왜 마음에 안 드느냐? 한문이 많다고요? 아니, 그 당시 시대는 한문이 공식 문자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훈민정음 만들어졌잖아요. 훈민정음은 만들어졌어도 그거는 서민들을 위한 글자였고, 양반들은 조선왕조 망할 때까지 공식적인 문서는 한문을 썼다니까. 네. 한문이에요. 네. 지적 우월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문을 썼단 말이야.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인데, 자 봐, 이거 기행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행문적인 요소가 있다면, 자, 기행문의 3요소 중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일단 가서, 즉 뭐예요? 여정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 보고 듣고, 그쵸? 이거 뭐예요? 견문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느낀 거. 즉 감상이 서술돼야 된단 말이야. 세 가지. 여정과 견문과 감상.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정과 견문은 밝혀놓고 이놈의 감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자기 주관적인 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거고, 요게 이제 주관적인 자기 느낌을 서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철은 자기 느낌을 서술하는 그 부분에서 대부분 이렇게 중국의 고사나 중국의 시구절을 끌고 옵니다. 이거 문화적 사대주의거든.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을까? 자기 느낌을 자기 모국어로 표현을 못했어. 안타깝죠. 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다가 이 양반, 정철이라는 양반, 아까도 종종 얘기했었지만 황제병 환자에다가 말이죠. 거기다 한술 더 뜨면 이제 뭐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임금님이랑 연관이죠. 그래가지고 뭐 연군 지정 어쩌고 깝깝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진헐대라는 곳으로 가지요. 이 관동별곡에서 지명에 무슨 대 하는 곳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대는 아주 큰 바위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봉우리라든가 아니면 높은 절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자를 붙입니다. 지금도 뭐 설악산에 장수대, 비선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높은 절벽이거나 아니면 큰 바위 봉우리, 그걸 말하는 거거든. 봅시다. 진헐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산봉우리들을 바라보게 되죠. 갑니다. 소향로, 대향로. 이건 뭐냐면 향로, 향 피우는 그 로. 그쵸? 네, 향로. 그걸 말하는 건데, 그 향로를 닮은 봉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향로봉이죠. 그러니까 작은 향로봉, 큰 향로봉, 눈 아래로 굽어보고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그러면 정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 뒤쪽으로 진헐대라는 곳이 있다 이거죠. 고쳐올라 앉아말이 앉으니. 자, 앉으니. 그래요. 앉으니로 해석하는 거야. 써줘야지. 앉아서 하는 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앉아서 하는 말이 써놓고 X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앉으니예요. 그냥 앉으니. 네, 앉으니. 그 다음 또 나오지.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베라다. 이것도 중국 고사야. 아, 더럽다. 여산은 중국산이거든요. 여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 여러분들 들어봤을걸요? 진시황의 아방궁 들어봤죠? 엄청나게 사치스럽게 지어놓은 아방궁. 그 아방궁의 앞산이야. 궁전만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치를 부려서 지어놓은 게 아니라, 궁전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멋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새로 싹 뭐 했어요? 조경사업을 갖다 다시 한 산이라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 당시에도 아름다웠지만 그게 후대로 오면서 계속 나무들이 자랐으니까 엄청 아름답겠죠. 그쵸? 네. 바로 그 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바로 소동파라는 시인이,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시인이 그 여산에 가가지고 좋은 시를 남겼는데 그 시 구절이 그렇다는 얘기야. 나는 여산에 와서도 여산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다네. 왜냐면 내가 여산 속에 있기 때문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 구절을 지어놨는데 정철은 그걸 슬쩍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이 진월대만 올라와서도 금강산의 진면목을 다 볼 수 있었다. 지가 더 낫단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끌어와가지고 자기 과시라는 겁니다.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야 다 배는구나. 그러면 그 아래쪽에 쭉 보면 설명이 있고 여산 있잖아요. 중국 강서성에 있는 중국 최고의 명산 중에 하나다. 그래요. 그 옆에 원관염 해놓고 빈칸 만들어놨죠. 이 원관염은 바로 금강산을 말하는 겁니다. 금강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배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왜? 그 판단 근거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판단 근거들이 뭐냐면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자, 거기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해놨는데요. 그 밑에 원관념 또 빈칸 있죠.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금강산 여러 봉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산 여러 봉우리의 다양한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이 표현이 바로 이제 그 송순의 면항정가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날거든 뛰디마나.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나요? 나는 것 같으려거든 뛰는 것 같지나 말든가. 그럼 뭐예요? 나는 것 같으면서도 뛰는 것 같다는 소리지. 그쵸? 그래서 그 옆에 또 빈칸 있지. 나는 듯 뛰는 듯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어떤 산봉우리는 나는 듯하고, 아니 그 앞에 조물주가 야단스럽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 그것의 근거라니까. 왜 그렇게 야단스럽다고 표현을 했느냐. 어떤 산봉우리는 나는 듯하고, 어떤 산봉우리는 뛰어있는 듯하고, 그 다음에 섰거든 솟디마나. 어떤 산봉우리는 서있는 듯, 어떤 산봉우리는 솟아있는 듯.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도 또 서있는 듯 솟아있는 듯.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날거든 뛰디마나 하는 것, 나는 것 같으려거든 뛰는 것 같지나 말든가. 나는 듯 뛰는 듯. 또 섰거든 솟디마나 하는 것은 서 있는 것 같으려거든 솟아 있는 것 같지나 말든가. 서 있는 듯 솟아 있는 듯. 그리고 그 위에 삼감 보면 수사법 해가지고 빈칸 또 만들어놨네. 수사법은 어떤 수사법일까요? 산봉우리들이 그래 날고 뛰고 서있고, 그죠? 뭐예요? 화류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비유하면 화류가 되잖아요. 그죠? 화류법.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똑같으니까 또 대꾸법.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화류, 대꾸. 그 다음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다양한 모습이. 어떤 산봉우리는 그 다음 부용을 꽂은 듯. 부용은 연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봉우리는 연꽃을 꽂아 놓은 듯, 또 어떤 산봉우리는 백옥을 묶었는 듯. 근데 여기는 다양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거든. 그래서 거기 원관념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요? 거의 이거랑 비슷한데, 금강산 여러 봉우리. 이번엔 다양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으로 고쳐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거기 부용을 고잔난다, 백옥을 묶었난다 하는 데다가는 금강산 여러 봉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옆에 수사법은요 뭐뭐한 듯 뭐뭐한 듯 하니까 직유 또 대꾸. 그죠? 두 가지, 직유법, 대꾸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부용과 백옥의 원관념은 뭐냐? 당연히 산봉우리지. 금강산 산봉우리. 그래요. 원관념 자리에다가 산봉우리 적어주시고, 또 그 다음 어떤 산봉우리는 동해, 동명이에요. 동명은 동해를 말하는 겁니다. 동해를 박차는 듯
어떤 산봉우리는 또 북극을 떠받치고 괴고 있는 듯. 이번엔 이건 또 뭡니까? 자, 또 역시 이걸 이용해서 금강산 여러 봉우리에 이번에는 웅장한 모습 적어봅시다. 웅장한 모습. 저도 아직 금강산은 못 가봤습니다만 90년대 말, 그때 잠깐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래요. 금강산 관광이 허용이 됐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이제 다 막혀버렸는데, 그때 못 가본 게 한이에요. 그때 가려다가 포기한 것이, 내가 가보면 내가 구경하러 가나? 딱 교보제 만들려고 가는 거지. 이 관동별곡의 그 코스를 내가 좀 가보고 싶었는데, 북한 쪽에서 공개한 코스가 이 관동별곡 코스랑 좀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그 뭡니까? 그때 생각에는 나중에 금강산 코스가 이제 그 관동별곡 코스랑 많이 겹치는 코스가 개발되면 그때나 가봐야지 했는데 막혀버렸죠. 쇼핑의 법칙 있잖아. 망설임은 품절이다. 딱 그게 적용됐어. 자, 어찌됐든 자,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하는 듯. 그 다음 높을 치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 이랬습니다. 일단 수사법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요. 직역하면 높구나 망고대야, 외로워 보이는구나 혈망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뭐뭐하구나 했으니 영탄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문장구조 똑같으니까 대구법이 있겠고요. 주술구조가 바뀌었죠? 도치법이 있는 거지. 원래는 망고대 높을시고 혈망봉이 외로울시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수사법, 네, 영탄, 대구, 도치 적어주시고, 여기서 망고대와 혈망봉은 충신을 상징해요. 일단 충신 적어주시고, 네, 높을시고 망고대, 높구나 망고대여. 뭐가 높으냐? 지조절개가 높다는 얘기예요. 외로울시야 혈망봉, 외로워 보이는구나 망고대. 여기서는 이제 또 뭐야? 외롭다는 표현을 갖다 끼워 넣었으니까 감정이입이 되겠죠. 그래서 5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빈칸에는 감정이입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이게 왜 갑자기 충신이냐? 그 뒷구절까지 이어집니다. 내용이 보세요. 하늘에 치밀어 올라서 무슨 일을 아뢰려고. 여기서 하늘은 임금을 상징하죠. 고전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단어는 빠네요. 하늘, 그 다음 해, 그 다음 달. 별은 아니고, 왜냐면 별은 숫자가 많잖아. 임금이 많은 게 아니야. 별 중에 중심, 북극성은 이제 임금을 상징할 때가 많지. 네, 역시 여기서 하늘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치밀어 올라가지고 뭔 일을 그렇게 아뢰려고 천만 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도 두 구절 묶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바로 충신의 이미지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에다 충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정철이 가다가 보니까 망고대라는 곳과 혈망봉이라는 곳이 나란히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로 길이 나 있는 거지. 간단하게 그리면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갖다 이제 정철이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띵 보니까 굉장히 높아.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근데 이 하늘이 임금을 상징한다고 하면 바로 얘네들은 임금에게 옳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바른 소리, 고든 소리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충신의 비유가 된 겁니다. 충신처럼 보인다 이거지. 그 사이를 걸어가는 정철, 나도 너네들처럼 임금님께 고든 소리를 아뢰는 충신처럼 살고 싶다. 충신이 되고 싶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일까요? 일단 한양 가야지. 아니, 한양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문제죠. 아니, 한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그 전에 뭐 하고 있었다고? 방바닥에 해골 굴리고 있었다며. 집안에서, 고향에서, 그죠? 그랬다가 강원도 관차다 띵 시켜주면 그걸로 감지 덕지지.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몇 달 만에 아이고 한양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지. 어쨌든 간에 나도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항상 임금께 직언하는 충신이 되고 싶다는 것. 뭐 하는 태도? 본받으려는 태도. 그래서 거기 빈칸에다가 본받으려 적어주시고, 어와 너 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너 같은 존재들이 또 있느냐? 그 다음 장소를 바꿔서 계신대로 갑니다. 아까는 진월대였지만 이번에는 계신대로 가서 또 산봉우리들을 봐요.
계신대에서의 조망 봅시다. 계신대 고쳐올라. 계신대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네. 중향성 바라보며, 중향성. 거기 성자를 보면 이게 캐슬 할 때 그 성이죠. 성벽 할 때 성. 근데 금강산에 성이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벽을 쌓은 것처럼 조그마한 작은 산봉우리를 다닥다닥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중향성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네. 나도 못 가봤다니까. 중향성 바라보며 12,000봉을 역력히 헤아려 보니, 자, 12,000봉에다 길쭉하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중심제제 역력히 헤아려 보니, 네, 혜니 해도 되는데 효여한이라고 적어준 것은 이제 음수율을 고려한 거겠죠. 3, 4, 3, 4 맞춰야 되니까. 네. 12,000봉을 역력히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그러니까 산봉우리에 맺혀 있는 정기를 말하는 거예요.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또 나왔어 이 표현. 면왕정가에서 따온 표현. 네. 의미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맑거든 좋디마나. 좋다가 이제 그 깨끗하다라는 뜻이잖아. 좋다가 좋다고. 그죠? 고전에서 지읒을 쓰는 좋다가 있고 디귿을 쓰는 듀오타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고전에서는 이 의미가 달라요. 그죠? 네. 이 좋다는 깨끗하다. 이 밑에 것이 좋다. 이런 의미지. 현대국어로. 네. 그래서 용기어천가에 곧 디오코 여름하나니. 디오코로 나오지. 디오코. 그지?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맑거든 좋디마나. 즉 맑으려거든 깨끗하지나 말든가, 깨끗하려거든 막지나 말든가. 결국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지 뭐. 그쵸? 수사법상으로는 당연히 됐고, 저 기운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 자, 저 산봉우리의 기운을 흩어내가지고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나라를 근심하는 거죠. 우국지정 적어주시고요. 우국지정. 네. 형용 너 그지없고 채세도 하도 할샤 이랬습니다. 형용 모양새도 생김새도 끝이 없고 채세 변화무쌍한 모습이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자, 그럼 거기 구절의 원관형은 뭐겠어요? 자, 또 금강산 여러 봉우리. 이번에는 다양한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모습. 거기서 거기지만 적어주세요. 변화무쌍한 모습. 금강산 여러 봉우리들의 변화무쌍한 모습. 수사법은요, 문장구조 똑같으니까 앞뒤가 대꾸법 다시. 그 다음에 뭐뭐하기도 뭐뭐하구나 하면 이건 뭐예요? 영탄법이지.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산봉우리들에 대한 결론이에요. 천지가 생겨날째 삼기다가 이제 생기다 이거거든. 삼기다 생기다. 그렇게 의문변이가 일어납니다. 네.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저렇게 되었겠지만 이제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봉우리 하나하나마다 다 조물주에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유정도 유정할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물주에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구나. 됐죠? 좋아요. 그래서 계신대에서의 조망 했고요. 그 다음 짠, 어디로 가느냐? 비로봉으로 갑니다. 비로봉으로 가는데 못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로봉을 향하긴 향했지만 무슨 일이었었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로봉에 올라가질 못했어요. 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이신고? 이렇게 나옵니다. 상상두는 정상을 말하는 거고, 올라보니, 이거 올라가 보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올라가 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올라가 본 사람이. 자, 거기도 적어봅시다. 올라가서 보니 해놓고 X표. 아까처럼. 네. 올라가서 보니 써놓고 X표. 써놓고 X표 땅 치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올라가 본 사람이 그 누구시던가. 그 다음 또 중국 고전에서 끌고 왔습니다. 동산 태산이 언하여 넓었던 거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뭐라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할 거이고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이거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빈칸은 이따 채우고 일단 설명을 들어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비로봉에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든지 못 갔어. 못 간 이유는 몰라. 근데 하여간에 이 사람은 극도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 아닙니까? 황제병 증세도 있고, 그죠? 근데 금강산까지 가가지고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비로봉을 못 갔다는 거야. 이거 쫀심 상하는 일이거든. 분명히 내가 기록을 남기긴 남기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양반체면에, 그지? 그래서 써놓는 거야. 근데 썼는데 비로봉에 못 올라갔다라고 써놓으면 이거 사람들이 에이 무시 금강산 가가지고 비로봉도 안 올라가고 헛갔다 왔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까지는 아니라도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도 조롱하지 못할 대단한 인물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야? 공자야. 그 당시에 공자는요, 임금보다 더 높은 지위였습니다. 성인이란 말이야, 성인. 공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지가 비로봉에 못 올라간 것을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맹자의 책에 공자님에 대한 일화가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 적이 있는데, 그 맹자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자께서 등 동산이 소로하고 등 태산이 소천하라. 무슨 말이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논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던 동산에 올라가니 논나라가 작은 줄 알았고, 천하에서 가장 큰 산 태산을 올라가 보니 천하가 작은 것을 알았다. 이렇게 공자님의 호연지기가 대단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래요. 공자님처럼 그렇게 호연지기가 있으신 분, 그래요. 도가 높으신 분은 저 비로봉같이 높은 봉우리 금방 올라가시겠지만 우리 같은 소인배는 비로봉에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못 올라갔어. 뭐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살살 피해가는 겁니다. 안 이상하지? 그래서 나 안 올라갔어. 못 올라갔어. 끝! 이러고 이제 논란을 갖다 피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구절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제 보세요.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더 높더냐? 노나라 땅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고, 사실 노나라가 한반도보다 큽니다. 노나라 땅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가 어찌하여 저렇게 적다고 말씀을 하셨을꼬? 디딩. 여기서 이제 성인의, 즉 공자의 도가 높고 큼을 표현한 것이다. 어와, 저 지위 공자님의 경지를 어이하면 할 거. 여기서 공자님의 경지 옆에다가 빈칸 호연직이라고 적어두시고요. 도덕적으로 높은 기상을 말하는 겁니다. 호연직.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우리 같은 소인은 오르가지 못하니까 내려가는 게 뭐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 오르지 못하니 내려감이 이상할까? 수사법, 서리법이죠. 물론 서리법은 답을 다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예상한 답은 뭐예요? 이상할 것 없다. 네. 그 다음 거기 태도 뭐 어쩌고 있네요. 네. 이 태도를 나중에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해냈냐면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다. 아추, 꿈보다 해몽이야. 근데 대부분의 참고서에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강산의 비로봉에 오르지 못한 변명,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놨죠. 비로봉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다. 자, 그 다음 또 화룡소라는 곳으로 가봅니다. 원통골 가느다란 길로, 가난 길은 가느다란 길이에요. 아레아를 쓰는 가날다에서 온 거거든. 가날다. 그게 이제 가늘다가 되는 거죠. 예.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갔는데, 사자봉은 언급이 없어요. 찾아가는데 사자봉 가기 전에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화룡쇠가 되어져. 화룡쇠에다가 네모 쳐주시고요. 네, 화룡쇠 네모. 참, 아까 그 여정에다가 다 네모를 치셨나 모르겠다. 계신대 네모 쳤었죠. 그 전에 진월대 네모 쳤었죠. 그 전에 금강대 네모 치셨고, 만폭동 네모 치셨고, 그죠? 그래요. 화룡소에다가 네모 치시고 화룡소가 되었구나. 근데 거기서도 또 뭔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노룡이, 자, 천년노룡에다 세모 쳐주시고요. 길쭉하게. 비유어란 얘기죠. 뭐에 비유할까? 거기 밑에 보면 원관념 돼 있죠? 화룡소의 깊은 물 적어보세요. 화룡소의 깊은 물. 네. 그 옆에도 화살표 있는데 뭐를 상징한다고?
그건 조금 있다가 적읍시다.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주야로 흘러내어 밤낮으로 흘러내어 창해 넓은 바다에 이어시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위루를 들였난다.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삼위루를 들였난다. 내리려느냐 이거죠. 여기서 풍운은 바람과 구름을 뜻하는 거고요. 직역하면 원관념 조금 이따 봅시다. 아니다. 조금 이따 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 원관념 적어줘야 되겠다. 좋은 기회 이렇게 적어보세요. 좋은 기회. 그리고 삼위루는 가뭄 끝에 흡족하게 내리는 단비. 여기서의 원관념은 선정, 어진정치. 디렸는다. 디다 하는 게 떨어지다, 내리다 이런 말 아니야. 내리려 하는가. 음해의 이온표를 다 살와내어 살아. 여기서의 정선은요 두 가지입니다. 선정의 포부와 애민정신. 자 다시 선정의 포부 하나 적어주시고, 즉 좋은 정치를 펼쳐보겠다 하는 포부와 그 다음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애민정신 적어주세요. 그 다음 음해예는 이제 그늘음자, 애는 절벽의 자예요. 그늘진 벼랑에 원관념 웅벽한 곳이죠. 웅벽한 곳 적어주시고, 그 옆에 보면 땡땡땡 해서 뭐 잔뜩 적을 거 있네요. 그래요. 화살표 있고 땡땡땡. 그 다음에 사이에 or 이게 있네요. 그죠? 여기는 누추한 거리 또는 이제 이 옆에다가는 이제 임금의 선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렇게 적어보세요. 미치지 못하는 곳. 네. 임금님의 선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온 풀은요 시든 풀. 그 시든 풀의 원관념은 도탄에 빠진 백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다 살려내려무나. 자 여기도 한꺼번에 그 네 구절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정철이 당도한 것은 화룡소라는 곳이란 말이야. 화룡소는 뭐라면 물이 한 바퀴 휘 돌아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곳인데 위에서 바라보니까 꼭 용이 꿈틀대는 것 같더라는 얘기지. 용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철이 위에서 야 용아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너 빨리 바람과 구름을 얻어 타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조화를 부려가지고 비를 내려줘야 저 건너편 절벽에 시든 풀들이 다 살아날 거 아니겠느냐. 너 거기서 아직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인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상징적으로 보면, 자 아까 우리 그 8쪽의 제일 꼭대기 천년노룡 원관념 화룡소의 깊은 물 그 옆에 빈칸 하나 있었죠. 바로 정철 자신을 상징한다는 거. 그래 정철 자신 적어주세요. 화룡소의 깊은 물 옆에 오른쪽에 있는 빈칸에다가 정철 자신. 무슨 말이냐면 용에다가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정철 너 이 산골짝 구석에서 뭐하고 있냐. 너 빨리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중앙정계로 진출한 다음에 거기서 좋은 정책을 펴가지고 그걸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에다가 얹어서 표현한 거죠. 예. 좋은 정책을 펼쳐가지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빨리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강원도 관차사도 감지덕지인데 굳이 그걸 또 한양 가가지고서 임금님 모시고 하고 싶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금강산의 마지막 여정은 아닌데요. 본사 1의 마지막 부분 가봅시다. 12폭포의 장관 했습니다. 12폭포. 네. 제재가 12폭포예요. 마하연 절입니다. 묘길상. 이 묘길상은요 큰 바위에다 부조로 약간 도들새김 있잖아. 부조로 해가지고 부처님을 새겨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해. 키가 한 10m는 될 거야. 뭐 묘길상. 그 다음에 안문제. 기러기도 쉬어간다는 안문제 고갯길이죠. 넘어 내려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라는 곳에 올라가니 불정대 네모 쳐주시고요. 천심절벽을 반 공중에 세워두고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반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자 은하수 세모 쳐주세요. 은하수 세모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자, 은하수는 원관념이 12폭포입니다. 네, 12폭포 원관념. 수사법은 당연히 은유법이죠. 원관념을 밝혀놓지 않고 보조관념만 꼴랑 제시하는 은유법. 네.
큰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가지고, 자, 여기서도 한을 쓸 때 그냥 아모음을 쓰게 되면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아래아를 쓰게 되면 하나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워드 프로세서 중에 아래아 한글 쓰는 거 있잖아. 하나의 워드 프로세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네.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실같이 풀쳐이셔 배같이 걸으시니. 자, 실도 세모, 배도 세모. 실의 원관념도 12폭포고요. 배의 원관념도 12폭포예요. 그래서 거기 실 옆에 원관념 12폭포, 배 옆에 원관념 12폭포 적어두세요. 그리고 수사법은요. 뭐뭐같이 하니까 지규가 있고 앞뒤 문장 구조 같으니까 대구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근경 원경은 뭐예요? 봐봐. 우리가 옷감을 가까이서 보면 그 실오락이 하나하나가 다 보이잖아. 근데 멀리서 보면 꼭 종이장 걸어놓은 것처럼 민자로 보이지, 그치? 바로 그런 식이에요. 이 12폭포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줄기 하나하나가 실오라기처럼 하나하나 다 보여. 근데 멀리서 보면 꼭 옷감을 쭉 걸어놓은 것처럼 보이더란 얘기야. 그래서 가까이 본 건 근경, 멀리서 본 건 원경,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도경, 안내책자죠. 간단하게 그림처럼, 그림지도처럼 표현해놓은 도경. 거기에 보면 이제 12구비로 그려놔가지고 12폭포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와서 내가 봄이 여러히라 12구비가 더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엔. 그 다음 봐봐라. 또 중국의 시인을 갖다 또 끌어들였어. 이적선. 지겹죠? 이적선은 이제 이태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적자가 귀양갈 적자인데, 귀양은 신선이라는 의미예요. 낭만적인 시를 갖다 하도 멋들어지게 잘 지어놓으니까 이 양반을 갖다가 이제 신선 취급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적선. 그럽니다. 이백이 이제 살아있어서 폭포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하게 되면, 자기랑 여산 또 나왔죠? 아까 그 아름다웠던 산이라고 하는 여산에 있는 폭포가 이 12폭포보다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백도 그 여산에 가가지고 망여산폭포라고 하는 또 멋진 시를 하나 지어놨거든요. 뭐 비류직하 삼천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마무리되는 시인데, 네, 하여간 이백의 그 망여산폭포를 갖다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의미는 뭐냐? 여산이 여기로도 오건 낫단 말 못하려니 하는 것은 금강산 12폭포의 아름다움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금강산 12폭포의 아름다움 적어보세요. 마지막 의미. 네. 그리고 여기 도곤 했을 때 도곤은 비교부사격조사예요. 뭐뭐보다 하는 뜻. 네, 그래서 그 여산의 폭포가 여기보다, 즉 12폭포보다 더 낫다고 말을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선 이제 그 본사 1의 내용을 갖다 살펴봤는데요. 자, 밑에 빈칸이 좀 있죠. 거기다가 뭔가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 금강산 부분에 여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높아심에서 예전에 선생님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연상법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 암기하는 공식이에요. 이런 식이지. 뭐냐면 봐봐. 12,000봉 금강산 단풍이, 원래는 한 줄을 쫙 써야 맛인데 공간상, 칠판 공간상 두 줄로 쓰겠습니다. 진심으로 화려하여 마치 불붙은 산 같구나,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암기하게끔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뭔데요? 자, 봐봐. 이 만자가 바로 뭐냐면 만폭동입니다. 만폭동. 그 다음 요 금강이 바로 이제 뭐가 되고, 금강대.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 진자 들어가는 게 이제 바로 뭐예요? 진헐대. 네. 심자 들어가는 건 개심대. 요렇게 개심대. 그 다음 화자 들어가는 것은 화룡소.
그 다음 불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나왔던 불정대. 그리고 끝이냐? 아니죠. 산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지금 끝났는데 본사 1이 이게 걸쳐 있거든. 두 군데. 바로 이 산이 마지막 여정이야. 금강산에서 산영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사 두 번째의 맨 앞쪽에 살짝 걸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12,000번 금강산 단풍이 진심으로 화려하여 불붙은 산 같구나 라고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 글자들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여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잡았다 이거죠. 총 7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금강산에서. 물론 그 사이사이에 많은 것을 봤겠지. 주요 언급된 여정이 바로 이제 7군데라는 얘기죠. 자, 요렇게 해서 그 밑에 여백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정 외우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순서대로 만폭동, 제재는 폭포죠. 금강대, 금강대에서는 학입니다. 선학. 진월대 계심대는 전부 다 금강산 산봉우리들. 화룡소는 화룡소의 물. 불정대에서는 12폭포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 제재가. 자, 정리를 해주시고 잠시 뒤에 두 번째 파트 본사 2 부분과 이제 결사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